네, 신현정치 아카데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갈 희망 한국,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갈 희망 한국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플러스 경제연구소장 윤명조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한다라고 죄송합니다.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긴장감이 되시죠? 듣는 분들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방송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송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긴장이 막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좌는 전 강좌를 이렇게 실시간 녹화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나라 만들어보자. 입시, 취업, 그리고 높은 자살률 속에서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고 살아갈 수 없는 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자유의 날을, 기쁨의 날을 한번 오게 해보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현 정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지향형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정말 밝은 눈으로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치운동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공학적으로 협잡을 하고 있는 거다. 협잡을 하고 있는 거다. 제가 그래서 1당과 2당을 다 비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이 포로되고 억눌린 이 나라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의 계파 권력 투쟁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자질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이러한 해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다. 주의 은혜의 해. 은혜로운 해. 두 글자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배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우리나라 7,500만 모든 민족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7,500만 이 한반도가 그러한 나라가 되면 최소한 4억의 동북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전 세계에 적어도 10억 이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원대한 비전이 들어있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이런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이런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서 이러한 꿈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까? 누가 우리를 포로로 만들었습니까? 멘탈의 포로로 만들었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를 그 포로로 만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언론 매체가 우리를 그 포로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하늘을 알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단순한 욕망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도 하늘을 정말 헐헐 알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꿨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비행기가 나온 거죠.
과학기술의 발전은요, 상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미래학에 관심이 있는데 이 미래학은요 1997년 당시에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LG경제연구소에서 나온 2010년 대한민국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2010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어디에나 초고속 인터넷이 터지고 그래서 그리고 사물 인터넷 얘기했습니다. 물건에서 인터넷이 된다. 2000년 당시에 이 일이 실현될 거라고는 누구만 생각했냐면 미래학자들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LG경제연구소 같은 데서만 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담대한 비전도요. 야 무슨 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니? 대한민국에서 뭐 7,500만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이런 나라가 될 것 같아? 뭐 헛소리를 하고 있니? 라고 하지만 이러한 꿈꾸는 사람들이 한두 명, 두 명, 세 명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그러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뭐라고 합니까? 큰 바위 얼굴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 큰 바위 얼굴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의 전승에 의하면 바위에 있는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와 이 마을을 크게 부강케 할 것이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서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일과가 끝난 다음에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이제나 저제나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타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이 큰 바위 얼굴일까? 훌륭한 정치인이 큰 바위 얼굴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다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누가 큰 바위 얼굴에 가장 유사한 얼굴이 됐다?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봤던 사람이 큰 바위 얼굴과 가장 비슷하게 됐다. 진정한 리더십이 됐다는 얘기죠. 저는 20대부터 통일한국과 동아시아 동북아 허브 국가, 정말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 진정한 리더십이 발현되는 그러한 나라를 꿈꿨습니다. 20대 때는 용인이 됐는데 30대가 되니까 너는 아직도 그런 뜬구름 잡는 헛된 몽상에서 무슨 쓸데없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40대쯤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너의 죄패는 뭐니? 뭐 이런 게 있어요. 너는 뭐가 약점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농담 삼아서 우리 교회에서 제 죄패는 뭘까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먹어야지. 제 죄패는 뭘까요? 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음란하고 바람피고 뭐 이런 거를 죄패라고 하잖아요. 보통 뭐 빚지고 망하고 뭐 그런 것도 뭐 죄패 중에 하는데 최근에 제 죄패는요. 하나, 둘, 셋, 넷. 나라와 민족입니다. 네.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제 죄패는 나라와 민족이에요. 무엇을 위해 요새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쳤니?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 통일 시대 뭐 이건데요.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제 죄패가 나라와 민족입니다. 저는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뭐 부부싸움이 심각할 때도요. 또 애가 아플 때도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눈물이 안 나. 별로 걱정도 안 돼. 아프면 마음. 언제만 우냐면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만 웁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 이상해요. 하여튼간 그게 제 죄패라고 하면 죄패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시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할 때 정말 간절함이 생기시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보자. 정말 우리
그래서 뭐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최근 50년 정도의 역사만 좀 살펴보자. 70년 정도의 역사만 좀 살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되지 않았습니까? 1945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1945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그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부터 우리나라의 모순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인기가 있었던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독립운동에 숨겨졌던 역사라든지 또 무정부주의자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죠. 아나키스트, 사회주의자들, 또 만주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해방 정국이 언제일까요? 우리나라 두 번째 해방 정국과 같은 유사한 일들이 언제 벌어질까요? 그것을 저는 통일 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때 이런 한 번의 혼란이 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방 시에 있었던 그 오류들, 이승만 정권의 오류들, 김일성 정권의 오류들, 그리고 민족주의자였던 김구나 여운형이나 중도파였던 사람들의 오류들, 왜 정말로 집권해야 될 사람들이 집권하지 않고 집권하면 안 될 사람들이 집권을 해서 나라를 둘로 쪼개먹고 그 다음에 5년 있다가 세계에서 가장 처참하고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전쟁인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우리는 복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둑은요, 진 사람들이요, 프로 선수들은요 바둑에서 지잖아요. 복귀합니다. 프로야구 감독들은요 게임에서 지잖아요. 하루 종일 그 전날 경기를 복귀합니다. 왜 졌는가?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가 복귀하고 계십니까? 복귀는 뭘 알아야 복귀를 하지.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도 몰라 이제. 네? 한국전쟁이 몇 년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놀라운 사실들.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귀해야 됩니다. 그때 왜 중도파가 힘을 잃었는지. 오늘 한국 정치에서 중도파들이 설 자리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네,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들을 복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의외로 숨겨졌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이제 어르신들 자서전 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1920년에서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해방 이전부터 살아가지고 한국 전쟁을 몸으로 다 겪고 한국 근대화 현대화를 다 겪으신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한 나라인지를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40여 분 정도 그분들의 책을 제작해드리는 일을 하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족사적 모순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뭔가 이 흑역사도 있거든요. 흑역사, 가족이 다 해체된 공동체 해체 역사가 흑역사입니다. 이 흑역사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분단이고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의 기초 공동체가 완전히 파헤쳐져가지고 일제시대까지도 그렇게 파헤쳐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의 공동체는요, 결국 해방되고 분단되면서 한국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붕괴의 수순을 밟았고요. 그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로컬 공동체는 붕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70년 동안 로컬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죠.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공동체가 없는 나라, 무공동체 국가가 됐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체가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위기 상황에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일상적으로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공동체 국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무공동체 국가의 가장 병리적인 그 열매,
무공동체가 된 것에 대한 병리적인 열매가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자살로 나타나는 겁니다. 공동체가 없으니까 혼자 고민하다 죽어버려요. 근데요, 20대가 죽는 대다수의 이유는요, 40대가 1시간 정도 붙잡고 얘기하면 웬만하면 안 죽고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여기 계신 40대 분들한테 붙잡고 나랑 딱 1시간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다 살 수 있어요. 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못한 30가지 이유를 대면은요,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 50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을 엎어서 결혼을 시켜드릴 수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서로 안 친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은 누구만 풀어줄 수 있느냐? 주변에 있는 일부의 친구들과 부모님의 잔소리밖에 없다. 이 제한된 정보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이것이 전부이냐 판단해버리는 판단의 오류를 겪고 있다가 그 기초 아주 최소한의 미니멈에 있는 관계망들이 깨지는 순간 남자들은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청소년들은 가출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20대들은 혼자 이렇게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종교 생활도 안 하죠. 동호회 생활도 안 하죠. 맨날 고시원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고 취업만 하죠. 누가 죽어도 전혀 애통해할 사람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이거에 대한 원인은 분단과 한국전쟁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왜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을까? 왜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가정폭력을 행사했을까? 전쟁 트라우마,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게 최근의 일만이 아니더라. 민영화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민영화의 역사는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계속 민영화의 역사가 시작됐고, 민영화된 곳에는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있었고, 오일 쇼크 때, 외환위기 때 이러한 거의 10년 주기로 발생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에서 잘리고 그것을 가족이 떠안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가정이 깨지고, 이러한 일들이요, 그냥 대한민국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 가게사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거의 반 이상은 거의 다 걸립니다. 다. 근데 이거를 공동체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한 번도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놀라운. 왜? 현재 체제 자체가 분단 체제고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회는 전쟁이 안 끝났어요. 왜? 매일같이 전 세계 전쟁에서 죽는 만큼 자살자로 죽고 있기 때문에 휴전은 휴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냉전 상태라고 봐야겠죠. 마지막 냉전지대 대한민국.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냉전은요 총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는 거죠. 스스로 죽게 만드는, 놀라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냥 한번 반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자살 충동을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 좀 가요? 아직은 좀 꿈꾸는 청년들이라서 자살 충동까지는 안 느껴봤나? 저는 자살 충동 느껴봤어요. 이런 느낌이었구나. 느낌 왔어. 우울감.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이 우울감. 무겁다. 굉장히 무겁다. 와, 요렇게 가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정말 나도 그 당사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가족이 그 당사자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신지, 무탈하신지, 전화해야 됩니다. 전화. 그래서 요새 독거노인 분들 사시는 데는요, 구청에서 직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모니터 요원들을 배치해가지고요, 이분들이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를 점검하는, 그것만 또 하는 또 모니터 요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동체가 붕괴돼가지고 발생한 슬픈 비용이죠. 슬픈 비용. 네. 그럼 공동체가 살아나면요 수많은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복지 비용의 50%, 60%를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애 키우면요 애들이 동네에서 그냥 뛰어놀게 냅두고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서 하고 그냥 기본적인 그 사회인으로서의 소양, 예절 교육이라든지 인간의 기본 됨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굳이 교육을 시킬 필요 없어서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그냥 그 속에서 어른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요새 이걸 어디서 다 배워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 학원 다녀야 되고 막 유치원에서 제도적으로 안 되면 안 되고 유치원을 다 보내지 않으면 애가 고립되기 때문에 애들을 전부 유아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방과후스쿨 보내고 학원을 안 보내면 도저히 얘가 또래 집단에서 서바이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 키워보신 분 다 느껴요. 애 새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이러한 상황. 한국전쟁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전쟁 공부를 좀 해보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왜 분단이 되었을까? 그 도대체가 왜 나라가 망했을까? 왜 조선은 망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하다 보면 18세기까지는 올라가요. 이렇게 왜? 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8세기 중반에 엄청나게 많은 농민 저항운동들이 일어났어요. 18세기 중반에. 왜 일어났을까요? 정부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정조의 개혁이 실패하고 김씨와 조씨와 김씨,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뭐 이런 사람들이 세도 정치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세도 정치는 봉건 정치에서 가장 악독한 방식의 정치인데 뭐냐면 실력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혈연과 돈에 의해서 권력이 자리가 매관매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진 자는 안 가진 자들을 극악하게 수탈해서 더 가진 자에게 갖다 바쳐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악순환적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90% 내지 95%의 농민들은 가혹한 수탈에 시들려야만 했고 일부 세도 잡은 권세자들만 1%에서 5% 정도 되는 세도 잡은 권세자들만 엄청난 부와 수익을 누렸다는 사실. 18세기 100년간 거의 100여 년간 대한민국 망하기 직전까지 한 100년 동안 이런 수탈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나라가 거덜난 겁니다. 조선왕조 500년이 마지막 100년 동안 거덜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새누리당 정권 7년 만에 나라가 거덜이 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치 얘기부터 자연스럽게 넘어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국가 부채 문제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가계 부채 문제 GDP의 몇 배죠? 나중에 다음 강의에 좀 얘기하시고 다음 강좌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옵니다. 엄청난 빚. 그래서 저는요 대학 시절에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진 않았는데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뭐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해서 대학 다녀요. 우리 여기 있는 뭐 동지도 다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대학 들어가면 다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요새 그냥 20대 다 기본적으로 부채 20대는 거의 한 70%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다 채무자야. 얘네들이 딱 직장에 나오는 순간 다 채무자가 돼 있어. 와 이거 완전히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아무 근데 문제가 없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학자금 대출로 하지 않고 무상교육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재원은 그렇게 안 써요. 재원을 그렇게 안 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놈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제도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그 원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새로운 담대한 개혁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위대한 평화 한반도, 평화 통일 코리아의 꿈.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 섬김과 자유, 공평과 정의, 창조의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 건강한 역사 의식과 공동체의 미덕이 함양되는 나라,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들이 정말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꿈과 소양에 따라서 어떠한 직종을 선택하던 교육을 받던 교육받지 않던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하고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2,500만 완전히 왜곡된,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되고 처참한 봉건적 천민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저 2,500만이 해방되고, 그래서 7,500만 민족이 다 같이 정말 이 동북아시아 역사적으로 완전히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한중일과 미러 이런 사이에서 뒤틀려버린 역사를 새롭게 화해와 공동번영의 역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현 정치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